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의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챕터 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하고 챕터 2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을 반드시 이용해 주시고, 아직은 안 올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이라 이제 아무래도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못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가감 없이 아주 단순한 거라 하더라도 꼭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입니다. 우편물의 접수. 자, 보시게 되면 우편물의 접수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우편물의 접수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수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없고 직접 가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 그때 이제 아무 우편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 물질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물건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발송인, 수취인 등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송인하고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으면 제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어있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송인이 보완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송인이 보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발송인이 보완하는 게 아니라 접수자가 보완을 한다, 접수자가 다시 기재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리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불응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 근데 젖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표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편 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만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안 된다? 이거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접수자가 임의대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우편물의 포장 검사. 자, 검사 결과 포장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요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통상 우편물 전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은 2번의 물품에 따른 포장 방법.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았는데, 넣지 않은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9번 보시겠습니다. 1번 칼 기타. 웬만큼 그냥 대충 포장해서는 안 되겠죠? 포장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액체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포장 방법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계약, 극약, 독극물,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산꿀벌 등. 산꿀벌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자, 이렇게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 혐오성이 있다면 아예 안 되고,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도 포장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칼,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일반 포장물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충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포장 방법 등이 있겠구나 정도만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가시면 우편물의 제한 용적 및 중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페이지 중간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편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 돈이죠, 돈. 자, 통화의 최대 용적 보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어디에 보면은 이게 합이라고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두께. 이렇게 곱하기처럼 나와 있는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 교재에서 보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해서입니다. 더해서 90. 그 다음에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이를 합하여 1m. 길이라는 것은 이제 원통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 다만
어느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합할 수는 있지만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자, 소형 포장 우편물의 최대 용적입니다. 방금 보신 거는 서신 등 의산 전달물이고, 이번에는 소형 포장 우편물인데, 자, 소형 포장 우편물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게 될 소포, 요거는 좀 비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최대 용적. 가로와 세로 및 두께를 합해서 35cm 미만입니다. 미만. 동그라미 쳐주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최대 용적입니다. 최대 용적. 작은 거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커도 가로랑 세로랑 두께를 합쳐서 3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원통형은 뭐 길이를 합하여 35 미만. 그 다음에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인데, 이 1m라는 것이 어디 보면은 90cm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90cm. 그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90cm였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1m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기출이나 이런 거 보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다른 문제집 같은 걸 보셨을 때 혹시라도 그런 거 보시게 되면 9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바뀌었습니다. 1m로. 그러니까 요 1m도 최근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최대 용적에서 35cm 미만이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소포 우편물입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대 용적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160입니다. 160. 자, 앞서서는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이 뭐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35 미만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160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동그라미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최소 용적을 보실 건데 최소 용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 용적보다는, 물론 뭐 나온다고 해서 할 말은 없겠지만 최대 용적보다는 최소 용적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동그라미를 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만 어느 변이 뭐 1m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 우편물이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높이의 세 변 합해서 35 이상입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이상. 자, 3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은 그 소포 우편물하고 소형 포장 우편물은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헷갈립니다. 둘 다 포장한 건데 소포는 뭐고 소형 포장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준은 소형 포장 같은 경우는 35 미만,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소가 3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상이 되는 순간 소형 포장물도 소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셨을 때 보내셔야 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가로는 17cm 이상, 그 다음에 세로는 12cm 이상.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통형은 뭐 합쳐서 35 이상. 원통형 같은 경우도 소형 포장 우편물하고도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좀 보시면 33페이지 통상 우편물에서도 최소 용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용적이.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비교를 하는 형태가 뭐 어느 뭐 파트고 간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서도 최대 용적,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소포 우편물의 최소 용적, 얘네를 비교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33페이지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그 통상 우편물에서의 중량입니다. 중량. 그 중량 같은 경우는 최소 2g에서 최대 6,000g입니다. 6,000g. 6,000g이라는 것은 6kg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00g에 동그라미 하시고 6kg라고 체크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요게 또 뒤에서 나옵니다. 6kg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6kg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숫자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에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 6,000g에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에서는 거기 소포 우편물에서
중량 30kg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30kg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통상 우편물이 뭐 7kg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도 뭐 30kg 뭐 이상이다, 넘는다, 뭐 40kg도 가능하다. 용량에 제한이 없다, 용적에 제한이 없다, 뭐 이렇게 중량에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틀리는 거죠. 기준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준이. 자, 그래서 기준을 좀 봐주시고, 제가 좀 빈 공간을 좀 만들었는데 제가 좀 적어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소형 포장입니다. 소형 포장. 소형 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장. 그 다음에 소포입니다. 얘네들의 이제 가장 큰 비교점이 뭐냐면 최대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규격이 되겠습니다. 최소 규격. 자꾸 이제 최대 규격, 최소 규격,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우체국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준이 35였습니다. 35 미만입니다. 미만. 가로 세로 두께가 최소 규격 같은 경우는 35 이상. 그래서 소형 포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은 소포가 되는 것입니다. 소포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30 잠시만 보시게 되면은 그 34페이지에서 그 소포 우편물의 최소 용적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가로는 17 이상, 세로는 12 이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소형 포장으로 보내고 싶은데 가로가 18입니다. 가로가 18. 그 다음에 세로가 12. 그 다음에 두께 3cm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 33이 됩니다. 33cm. 그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형 포장 최대 규격에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35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포라는 것은 가로가 17 이상입니다. 17 이상. 그러면 소형 포장 같은 경우는 17 미만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립니다. 18이기 때문에, 18cm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는 좀 안 보이겠네요, 이 색깔은. 자, 첫 번째는 재포장입니다. 재포장은 어떻게 재포장하냐면 소형 포장으로 보내고 싶다면 재포장해서 가로의 길이를 17 밑으로 줄이는 겁니다. 밑으로. 그 다음에 뭐 잘라내야 되냐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장 자체를 18 이상으로 했다, 18cm 이상으로 했다면 포장을 조금 변형을 하는 거죠.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소형 포장으로 보내지 말고 소포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소포로 보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참고로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참고로 하나 더 적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규격이 제일 작은 국내 소포 1호 상자가 있습니다. 1호 상자. 1호 상자는 긴 변이 18cm입니다. 그러니까 긴 변이라는 것은 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cm이기 때문에 일단 소형 포장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18cm.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준이 왜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생긴 이유. 자, 기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편물을 구분하거나 그 우체국에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규격이 너무나도 다 달라버리면은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체국 그 탑차에서 뭐 소포라든지 소형 포장물 아니면 통상 우편물 이런 것들을 쭉 싣고 가는데 규격이 너무나도 다 달라버리면 그리고 구분이 안 돼 버리면 막 섞인다든지 아니면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그 최대 구격이나 최소 구격을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격은 분실이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 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 챕터 4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특수 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우체국에서 그 부가 우편 서비스 중에서도 보통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등기 취급 있습니다. 등기 취급. 그 다음에 이제 또 36페이지 가시면은 보험 취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증명 취급, 그 다음에 특급 취급, 기타 특수 취급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타 특수 취급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그 일단 뭐 큰 테두리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등기 취급이 있겠습니다. 등기 취급. 등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편물의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 자,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 번호로 기록하는 서비스. 자, 등기 취급이 된 우편물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30페이지에도 등장을 합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취급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챕터 7에 가셔도 이 손해배상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 취급은 말 그대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 취급이 돼야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 취급 과정을 접수번호로 기록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등기로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편지 이거를 일일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고 자, 그래서 등기여야만 가능하다. 등기 줄쳐 주시고요. 자, 다음 4번. 여기서는 이제 좀 숫자가 의미가 있어서 넣었는데, 자,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업무로 정한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우편물은 6,000g이라고 해서 6kg 이하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포 같은 경우도 30kg 이내입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30kg다. 딱 맞춰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 우편물은 2kg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20kg 소포는 20kg, 보편적 영무다. 그죠, 영무다. 뭐 사실은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두루뭉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 자체가 2kg이구나, 20kg이구나.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거 보시기 전에 등기 취급 대상이라고 있는데 동그라미만 좀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계약 등기 우편제도 요거 위에 통화 귀중품 유가증권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에 동그라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가치. 자,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험 취급이 필요한 것. 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각종 증명 취급이 필요한 것. 뭐 대금, 뭐 국내 특급 특별, 뭐 민원 우편이 해당된다. 자, 여기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주관적 가치 부분이 가장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귀중품, 유가증권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주관적 가치. 자, 주관적 가치.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분요. 등기 취급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수 취급들은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취급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자, 다음 계약 등기 우편 제도로 가시겠습니다. 자,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표만 넣어놨는데 거기 나와 있는 뭐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제도. 말이 되게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뭐 직접 우체국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절차가 있는 것이고 배달 결과를 전자적 방법에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 전자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등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적어주셔야 되는 게 그 계약 등기 우편 제도가 좀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개념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 우편 간소와 이용자가 다량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500통, 월 10,000통 이런 식으로 다량입니다. 적게는 안 합니다. 적게는 안 하고 많은 양을 할 때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한 통 하게 되면은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량으로 계약 등기 우편 제도 같은 경우는 다량의 우편물을 보낼 때 미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분량 이상을 어떻게 하겠다 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금 체계도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종별 구분 및 취급 대상 35페이지에 2번의 양가로 2번 좀 보시면 자, 1반입니다. 통상우편 기본요금. 통상우편 기본요금의 10배 미만이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1회 500통. 자, 월 10,000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반이면 요거 밑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고 중량요금이라는 게 있는데 중량요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이용 실적입니다. 이용 실적. 그러니까 내가 이용한 것만큼 내면 됩니다. 일반인 경우는. 근데 맞춤형인 경우는 기본 요금의 10배 이상을 지불해야 되고 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1회 및 월 발송량. 여기는 500통, 10,000통인데 제한이 없고 표준 요금이 있습니다. 표준 요금.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표로 만들어 놓고 자, 거기 내에서 이제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이용 실적 500통, 10,000통 꼭 기억해 주시고 제한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보험 취급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험 취급이라는 게 내용도 좀 책을 보시면 36페이지인데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이렇게 3페이지에 걸쳐서 해서 양도 많고 실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도 뭐 기출문제도 실려 있고 자, 통화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인데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화는 돈, 물품은 물건, 유가증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상품권 이런 겁니다. 상품권. 자, 보시게 되면 통화 등기 보시면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뭐 망실되는 경우에는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 해주는 보험 느낌입니다. 자,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 조쳐주시고 그 다음에 통화 등기 금액 전액입니다. 전액. 일부가 아니라 전액.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얼마만큼 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돈을 보내면 무조건 다 지불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돈을 뭐 파손시켰거나 자, 이런 경우라면은 전액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취급 조건은 100만 원 미만 그리고 자, 여기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여기 국내 통화 100만 원 미만의 국내 통화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통화만 다룹니다. 국내 통화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국 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통화만 다룬다는 거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 등기 취급용 봉투.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70원인가 하는데 뭐 이게 뭐 비싸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가격이 얼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용을 해야 된다. 등기, 보험 등기 취급용 봉투. 물론 이제 통화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액 보상이다. 전액 변상이다.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의 국내 통화다. 봉투, 등기 봉투 사용해야 된다. 자, 요런 부분이 있고, 자, 봉투는 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주시면, 5만원 단위로 증액이 됩니다. 증액. 그래서 5만 원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이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왜냐하면 돈이 커질수록 당연히 위험 부담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원 단위로 일정 금액, 뭐 많은 비용은 아니고 일정 금액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경험이 있다. 무슨 경험이 있냐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보내본 적이 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물론, 봉투에다가 돈을 그냥 집어넣어서 일반 우편물로 보내도 됩니다. 결론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취지 자체가 통화등기라는 게 직접 수취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책임지고. 근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편지 잊어버렸다고 해서 뭐 변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얼마 넣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 잊어버렸다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취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또 적어주시면, 용어를 일반 우편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할까요? 일반 우편. 자, 일반 우편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취인이 나 받은 적 없다. 끝나지 않습니까?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이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일반 우편은 확인 불가. 자, 불가하기 때문에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일정 비용 많이 들지는 않아도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화등기를 이용하셔서 수취인이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계좌이체는 안 하는지. 왜 계좌이체는 안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계좌이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돈을 보내는 거고, 그럼 분명히 확실합니다. 누구한테 갔는지가. 근데 현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인데 좀 약간 좀 극과극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노인입니다. 시골에 계신, 주변에 은행 하나도 없습니다. ATM 기기도 없고 카드도 없고 돈은 보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화등기 이용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계좌이체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해도 되지만 계좌이체가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좌이체가 훨씬 편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우편 안 되는 이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등기는 실제로는 왜 있지? 왜 하지?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또는 그냥 일반 우편을 보내면 되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밑에 또 기출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좀 확인하시기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품 등기로 가시겠습니다. 물품. 제가 이제 아까 물품 등기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물건 말 그대로. 자, 물건을 보내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보낸다. 물품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물건을 보낼 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중간에 분실해가지고 분실하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큰 것들. 예를 들면 여기서
귀금속, 보석, 옥석 및 기타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된 겁니다.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보낸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접수한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건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 보내는 사람 발송인이 아 이거는 중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주관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보험 취급하는 제도이고 취급 도중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자 줄 쳐주십시오. 여기 표기한 금액으로 배상. 표기한 금액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표기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적게 됩니다. 적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 얼마인지 적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 뭐 37페이지에 취급 대상은 귀금속은 뭐다, 뭐 보석류는 뭐다, 기타 규정 이런 거는 그냥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 근데 이제 그 3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D 보시게 되면은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들은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 아니면은 뭐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추억이 담겨 있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뭐 추억이 있는 뭐 앨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물품 등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급 조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실제 가격이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아까 제가 표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표기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은 못 정한다는 거죠. 이상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발송인이 정한다. 접수 담당자는 관여할 수가 있겠지만 불필요하다.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발송인이. 그러니까 뭐 출제 포인트가 발송인이 아니라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 등기 취급용 봉투만 가능하다. 보험 등기 규격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 안 하고 주관적 가치 있다. 보냈다. 나중에 나한테 중요한 거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나한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등기 취급용 봉투 이용한다는 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이 있네요. 37페이지에. 그 개념 확인부터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